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 특검법인데요. 네, 이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예상대로 3대 특검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상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고 최상병 사망 경위 등 8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이 3가지 법안을 의결한 건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만큼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안 공포 이후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의결되면서 앞으로 인사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역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두 나라가 호혜, 평등의 정신으로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국민 간 우호적 감정을 강화하고 경제협력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통화에서 오는 11월 경북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을 위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비핵화 역할 당부에 한반도 평화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 모두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이 있어 전화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일 정상보다 시 주석 통화 시간이 길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냈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 제도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에 쪽지를 보내 국민추천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인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기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 전국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와 정쟁 심화로 이어질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특검법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엇갈렸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최혜병까지 3대 특검법으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는 주가 조작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입해야 될 예산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반면 3대 특검법을 반대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정쟁까지 심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은 철회했죠. 네, 민주당이 오는 1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재판을 잇따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연기하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법안을 새 정부 집권 초기 강행 처리하는 데 부담감이 크고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처리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양당의 대선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르고 일부는 국민의힘이 더 나은 것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생 경제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십시다.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서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합시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뽑는 원내대표 선거 관련 토론회도 열었는데요.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최우선 목표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꼽으면서 야당과의 협치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취임 이전부터 받는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떳떳하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내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늘도 개혁안 필요성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60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개혁안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한 데 이어 원외 당협 위원장들을 만나서도 당 쇄신 기폭제로서 앞장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거취와 당 내부 수습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의 김성원 의원, 친윤계에선 3선 송원석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서 사실상 재판을 멈춘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지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겁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이 같은 조치를 헌법 84조에 따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재판들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기일이 연이어 변경된 만큼 이 대통령이 얽혀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의 재판도 기일이 미뤄질지 주목됐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재판부가 선거 기간을 고려해 이미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해놨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재판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과 22일엔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또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불소추 특권 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과 검찰의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작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회의록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소환일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직접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서면으로 언제든 상세히 답변하고 방문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도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일단 출석을 통보한 12일까지 기다려보겠다며 내일 제출하겠다는 의견서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방해와 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등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5일 1차 소환에 이어 2차 소환까지 불응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경찰이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차 소환 통보까지 한 뒤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만큼 경찰의 앞으로 대응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를 만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신 우상호 정무수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석님께서는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한 라인입니다.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법 중립성과 헌정 질서의 붕괴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 살림의 방향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수석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결과로 남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 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심판대여야 하고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국민도 알고 있고 헌법도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저 오늘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물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제가 어쨌든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또 야당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다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 늘 소통하면서 뭔가 동반자로서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저희는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또 이렇게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용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굉장히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능력과 또 노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지금 정무수석을 맡은 이유도 이런 소통과 경청 이게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같기 때문에 늘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언제든지 쓴소리 해주시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은 지금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안이 잘 정리되면 국회로 보내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서로 잘 국회에서 협의해 나가실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이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한 라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상호 수석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무수석이 됐음을 강조했고요. 대통령께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 포함해서 전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상호 수석, 김성태 위원과 다 함께 우리 방송 빛내주셨던 패널이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취임하신 지 지금 10일도 채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대통령실을 꾸리는 그런 인사 그리고 이제 총리를 비롯한 이제 정부의 핵심 이제 장관들을 이렇게 이제 발탁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많이 준비됐구나. 정말 뜻하지 않은 조기 대선의 결과로 대통령의 중임을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일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허둥지둥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금 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가 치밀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특히 상당히 이 지금 국회 전국이 이 거대 입법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대 야소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소통을 중요하겠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이 정치를 실종시킨 거예요. 정치를 실종시키면서 통치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그 기조가 결국은 무리였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대 야소의 거대 입법 권력의 응원과 지원을 받는 그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호 지금 정무수석 같은 자원은 대단히 좋은 자원입니다. 대단히 좋은 자원이다. 흔히 말하는 운동권 네. 민주화 세대의 마탱이면서도 저 양반은 대화 타협을 상당히 중시해요. 네. 또 그러면서 하루 저녁도 빠지지 않고 또 소주잔을 또 기울이는 그런 소통이 있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하여튼 이제 거대 민주당만 믿지 말고 비록 예소한 야당이지만 국민의힘과 더 많은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달라. 예. 그런데 하여튼 오늘 정무수석을 맞이한 김용태 우리 비대위원장의 저는 좋은 말씀도 덕담도 저는 상당히 좋았다 싶습니다. 예. 우상호 신임 수석에 대해서 상대당에서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당의 요구사항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정무수석 인사를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하셨는데 예, 극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다. 소통을 확실히 할 적임자다. 그렇게 좋은 평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과거에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정말 우리 국회가 대화 타협이 정치가 상당히 꽃필 땐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첫 원내대표로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됐는데 제가 원내 부대표를 잠시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당시 우리 원내대표하고 했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국은 타협을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선한데 아마 김성태 대표께서 이렇게 우상호 수석의 야당 예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정치가 대화와 타협 또 생산적인 정치, 민생 우선 그런 정치를 하라는 당부 아니겠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을 해나가는 여야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여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제거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에 이어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그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전에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3대 특검법이 한꺼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특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한 첫 번째 법안이 됐는데 숫자가 워낙 많아서 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총 120명인데 대략 우리나라 검사가 한 2,200~3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5% 정도 수준으로 봐지고요. 내란 수사의 한 60명이니까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수사가 사실상 검찰 수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16명 정도인데 사실은 노상원 같은 경우도 혼자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 사령관을 햄버거집으로 불러서 2차례나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현역 사령관을 지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란 동조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노상원 주위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상원 혼자만 그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서해안 쪽으로 가서 수장을 시킨다는 계획부터 해서 요인 암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실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군 내부의 협조자는 누군지 또 민간인 신분으로 퇴역한 장교나 군인들이 얼마나 어떤 숫자로 확보했는지 비아폰이 1,300개가 풀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설. 그러면 그 1,300개 중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민간인들이 그럼 수백 개가 가졌을 건데 그 민간인 중에 비아폰이 다 해수가 됐느냐? 해수가 안 될 수도 있으면 아직 그 지령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잠복해 있다면 이거는 국가 안위라든지 지도자급에 대한 위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즉 내란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라도 이 내란 수사는 아주 강범위하게 돼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그동안 멈췄다 하는 측면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 나온 것은 아니고 설 있는 그렇습니다. 것을 짚어주셨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공약하면서 검사를 최대 120명 파견받는 특검을 가동하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지적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제 이재명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국무회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강요 장관들 데리고 국무위원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을 정부가 이제 그대로 수용해서 공포를 한 그런 절차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실패는 김건희 여사를 너무 가행보호하다가 일으킨 그런 실패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 세력, 집권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고 또 때로는 국민들의 그 쓴 목소리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집권당의 역할과 도리를 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 직접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국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십시오. 해병대 최상배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YS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었지만은 처음에 시작은 하나의 해체와 그리고 금융 실명제 같은 초기에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있어. 그렇지만 아들 자제분이 비리에 휘말렸을 때 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받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DJ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새 아들을 검찰 수사에 의해서 또 옥고를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이 부여한 이 소중한 대통령 권력 5년짜리를 갖다 이 뭐 반만에 그냥 이렇게 낭패를 보게 하고 또 국민의힘도 실패한 정당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물론 검사 수사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미 검찰 뭐 수사가 웬만큼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렇게 많아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근데 저는 지금 170일간 최장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70인데 이걸 더 단축해야 돼. 단축해야 한다. 그냥 뭐 150일, 최장 150일이면 150일 정도 단축해서라도 더 이상 검찰 조직이 민생 경제를 위하고 경제사범이라든지 이 치안을 위해서라도 검찰 이 조직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너무 정치적인 사안에 많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은 국가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특검 규모도 너무 크고 기간도 너무 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특검 법안을 타협을 할 때 아예 그 협조를 안 하는 결과 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됐는데 여당의 추천이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수사할 그런 검사들로 분명히 추천될 것이고 이게 여당에서 특검 추천 권한을 독점하는 적은 없었던 거죠 예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뭐 오늘 정부 수석이 예방을 했습니다만 야당이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야당은 이렇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사람으로서 아니 뭐 정무적으로 추천할 수는 있는 것이죠. 협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협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한라인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금.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수석한테 그 김건희 특검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도 있으면 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여당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꽉 막힌 건 아니니까 정무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도이치라든지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전혀 무혐의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증거가 차고차고 넘치고 공범들이 왜 우리만 구속당하느냐고 억울하게 다 하고 증거도 다 거의 다 밝혀졌는데도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수사는 빨리 진행되리라 봅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정무적으로 특검 추천 권한 등을 협상할 수 있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로로 막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저는 지난번 이 뭐 어차피 지금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이 내란 뭐 특검을 포함한 김건희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이 이 특검은 밀고 갈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때 왜 이 쉽게 말하면 그 협상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 추천 권한 거지도 야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특검은 야당의 추천 특검으로 이렇게 가는 건고 최종 마지막 선택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것도 실기한 거죠 결론은. 지금 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집권당으로서 뭐 끝까지 버티고 뭐 국회 차에서 원만한 협상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국회 제2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랬다 치지만은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특검을 조금 일찍 받았으면 차라리 신뢰도 챙기고 명분도 지금 얻을 수 같은 있었다라는 아쉬움을 이거는 말씀해 윤석열 주셨어요. 전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야당 추천목도 되기 어려워요. 이런 때 바로 대한변협
그러니까 제3의 법률 뭐 그런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행식으로 그런 민주당도 절충이 됐은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야 된 건데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네,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후보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입니다.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의 통화 등 어제 소화한 일정을 소개했고요. 잘 뽑았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는 국민들로부터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추천 대상은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추천하거나 이 대통령 SNS 계정으로 직접 쪽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추천된 인사들은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는 이유 대통령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네, 국민주권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 SNS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벌써 온라인이 뜨겁다고 해요. 벌써 뭐 여기저기서 추천 운동이 뭐 활발하게 벌어지고 아마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그래서 장관 기용하는데 참고하겠다라고 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실제 5월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에 방문해서 국민추천제를 활용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실천하는 것인데 아마 그 숨은 인재들이 상당히 발굴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이번 1기 내각에도 상당히 그 반영이 되겠지만 오히려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좀 2기 내각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체계적이고 검증을 해서 아주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인사 추천이 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사정 비서관실이라든지 관련 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네.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또 전문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또 이것이 혹시나 또 뭐 인기 투표로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추천을 많이 받으면 받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 안 한지 네. 그것을 양적인 그 검증보다도 질적인 검증을 더 우선시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파퓰리즘적으로 빠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저는 뭐 철저히 한 걸러내지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빠지거나 또 이제 장난 추천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한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작용을 막으면서 집단 지성으로 인재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주권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이제 변화된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을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 추천제 비슷한 이제 행식으로 전에는 국민 공모제를 MB 같은 경우는 국민 공모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장관이나 차관 뭐 공공기관장 인사를 특히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모가 뜨면은 이미 사전에 낙점해놓고 이제 하나의 요식 행식 절차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진짜 그 요식 행식 절차가 아니고 정말 전문성과 적소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을 갖다가 이렇게 국민 뭐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인력 풀을 만들겠죠 아마. 네. 그렇게 해서 잘 등용이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인사 제도가 되는 거죠. 요식기미가 기대합니다. 아닌 저는. 숨은 인재를 찾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죠. 재판부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번 고등법원과 같은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그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은 또 바뀌거든요.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갖고 다시 기일 지정해갖고 재판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입법적으로 해석해갖고 정리해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의 다른 규정에 보면 13조에서 소추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27조 헌법에 재판을 받을 권리, 그 소추와 재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84조에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할 때는 기소의 종지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걸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84조를 이렇게 확대 해석했다는 것은 좀 법원이 이거 좀 굉장히 편향적이고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형국이 아니냐 그런 약간 충격적인 어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네, 대선 전부터 헌법 84조에 명시된 소추의 범위를 두고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재판부도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뭐 대장동까지 재판 연기했는데 연달아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한다. 주 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판단이죠.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개의 재판부가 사실상 이제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헌법 84조는 그 입법의 취지가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직이라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그 중차대한 직위로 봤을 때는 재판을 받으면서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하는 것이 너무나 국익에 훼손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고 또 우리나라는 국가 기소주의와 검찰이 그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검찰이 마음만 먹고 어떤 정치 검찰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야당의 정적을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기소를 하게 해서 억지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순간에 정치인은 이제 후보로서 나갈 수가 없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그 공민권 선출 자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강요하는 악용될 그런 소지가 크고 남미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법 취지가 검찰 독재에 의한 야당 탄압,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취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이제는 진행 중인 재판도 이제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헌법학자들의 절대 다수설의 반영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예, 절대 다수설이라는 건 또 이제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요.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를 들고 나왔어요. 68조를 보면 판결로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 같은 경우도 헌법 84조 사항을 들었지만은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낸 그 결정마저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냥 이걸 이제 길 지정을 추후로 연기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지법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이제 온 것인데 뭐 저것은 이제 재판부 자체가 자의적으로 헌법 84조 사항을 이 예안과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재판을 지금 할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저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법원은 뭐 어찌됐든 간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저런 서울고등법원이나 오늘 중앙지방법원의 대장동 저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저런 결정을 하는 부분은 이거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명히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저 부분은 법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중지시킨 게 아니라 사실상 헌법 84조 이 사항을 지금 내걸었지만은 판단 그 자체는 재판장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재판 중지법 이거 굳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지 말라.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6월 1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걸 형사소송법 이 개정안을 지금 이제 가결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이제 12일 본회의는 지금 연기가 됐으니까요. 연기 좀 시키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정성호 의원께서도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장의 선의와 선처에 따라서 재판이 이렇게 정지되고 추길로 무기한 연기되는 이 사항이 아니라 이 헌법 84조 사항을 법률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내란 내연자 외에는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재판장 중에는 나는 이거 계속 재판할 거야. 그런 판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앞으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심산입니다. 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또 김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토론회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불꽃 튀는 접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상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밝혀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모든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체를 밝히고 그 규모를 밝히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런 업무는 국정원에서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민생 입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시절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카페 만들어내는 일을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낸 저 서영교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인데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투샷을 올리면서 두 의원이 명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더 유리해요? 글쎄요, 뭐 오해를 가릴 수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우선 이제 이번에 당원과 의원들의 선택의 핵심은 누가 더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서영교 의원은 사선에 또 의정 경험이 풍부하고요.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봤을 때 개혁성을 뛰어난 우리 서영교 의원이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그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또 될 것이고 김병기 의원도 삼선이고 저분은 이제
빈틈없이 일을 아주 그 꼼꼼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뭐 아주 그 뭐 찐명이다 평가할 정도로 조직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또 의원들과 당원들의 평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두 분 다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대통령께 누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자냐를 놓고 이제 당원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에 또 되고요. 또 금요일 날 오후에 의원들의 투표가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정말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혼전양상이다. 그러나 아마 모레 정도 되면 뭐 당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분포들이 다른 식으로 좀 표출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13일 금요일에 몇 시쯤에 결과가 나오죠? 이번에는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나야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오는 금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 상황은 좀 복잡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쇄신 측을 놓고도 당내 여론이 쪼개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맞나요? 의원실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누셨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끝나서 다시 재심을 했죠. 국장님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입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아직도 친윤들이 그 역사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 반대 운동한 거를 사과하라. 이거를 그러면 그 많은 광화문이나 이제 여러 광장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다. 저같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무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총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반성하는 게 우리 당 반성의 가장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의총 결론을 못 냈는데 수습은커녕 내홍만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인데 개혁을 부르짖는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김 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 감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장 거취를 두고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는데 사실 탄핵 반대 또는 후보 교체 파동에 김용태 위원장은 책임이 없는 거죠? 저는 건정시의 건성동 이 투톱 체제가 쉽게 말하는 6.3 조기 대선 전략을 그 사람들이 다 수립했고 그 중심에 섰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건정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기 후임으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일요일 날 이렇게 5대 계획안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은 이제 월요일 날 의총을 앞두고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한 거죠. 전 그 선제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5가지 계획안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젊은 청년 저 비대위원장의 결기와 깊은 고뇌가 다 담겨 있는 정말 막 괜찮은 계획안이라고 봐요. 저걸 저는 조건 없이 국민의힘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구성원들 모두가 다 저걸 다 수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저걸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또 내뱉고 지금 자신들이 그럴 처지에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그 부분은 자신은 아무리 비상대권이라 그러지만 그건 이미 현재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12.3 비상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엄 반대 당론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키다는 그걸 저는 당연히 이건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에 제일 우선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지금 토를 달고 그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이번 대선 필패의 그 요인을 제대로 못 찾는다고 있는 방증이고 또 두 번째는 한덕수 후보 대행과의 그 후보 교체 그 볼상사나운 그 모습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흑역사를 만들어놨어요. 그 후보 교체의 진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찾아내가지고 그걸 단죄하겠다는 의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당 민주주의를 갖다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 윤심팔이 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후보를 교체를 시도했다? 그건 바로 잡아야죠, 정당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이나 또 그 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한 책임은 이제 김용태 위원장에게 없지만 김용태 위원장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이런 거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건영 씨 앞에 비대위원장 자녀임기니까 6월 31일 날 끝나야 된다. 끝나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5대 계획안을 가지고 후보 교체 과정에 진상조사를 또 해야 하는 그런 당무감사를 하느냐. 그리고 계엄 반대 그런 뭐 탄핵 당론을 왜 무효화시키냐. 이런 반론을 전 제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모두 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이 나면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져야 될 부분인데 어느 측근 허리 말하 호가호의 세력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 내지는 자신을 갖다가 희생하는 그 자정의 노력을 보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호된 야당 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이 야당은 국민적 신뢰 지지가 없으면은 야당 못 합니다. 더군다나 여대 야소 정국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제왕적 5년짜리 이 권력과 앞으로도 3년이나 남은 민주당 중심의 이 국회 입법 권력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이 당정 관계가 대단히 비민주적이었고 잘못됐다는 걸 자정 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번 대선 실패로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께서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당에서 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카드를 거듭 꺼내면서 5대 개혁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개혁안 배후설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개혁안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분들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전당원 투표,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과정에 대한 의견들까지도 원외 당협위원장분들께 좀 의견을 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이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배후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주를 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데 친윤계가. 그런데 지금 대선을 참패 중에 참패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 내란 종식, 또 이것을 끝까지 옹호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는 것이 맞죠. 김성태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우리 지겠다 하고 반성하겠다 하고 새로 거듭나겠다, 윤석열과는 이제 단절하겠다고 하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지금 친윤 세력들은 원내대표를 자기들이 세력이 강하니까 원내대표, 친윤 원내대표, 또 친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또 임명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만든 이후에 전당대회 치러서 또 친윤 대표를 만들겠다, 기득권을 하겠다. 저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반성하지 않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국민적인 어떤 상식에 맞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협치도 가능한데 자꾸 윤석열 이런 걸로 가서는 제1야당의 모습이 정말로 민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개혁 필요성에 대한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BTS 멤버 RM과 B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두 사람은 빨리 무대에 복귀하고 싶다면서 기다려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전투복 차림에 RM이 걸어 나오며 색소폰을 불자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B가 리듬을 타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RM과 B가 1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빨리 무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하겠습니다. 군복무 기간 기다려준 팬덤 아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고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팬들은 행사장 주변에 대형 풍선을 띄웠고 응원버스를 마련해 전역을 축하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려는 팬들이 전역 행사장에 대거 몰렸는데 일부 팬들은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your new album, the new stage and new world tour. 파이팅! 이번 달로 BTS 멤버들이 군복무를 모두 마치게 되면서 완전체 활동을 고대하는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큰 불이 나 스님과 종무원 등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는 국보 2점을 포함해서 문화재 30여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람을 탄 연기는 하늘로 솟구칩니다. 뿌옇게 금세 주변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아주 환풍기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야, 연기가 환풍기 쪽으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큰 불이 난 건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소방대원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36분에 저희가 화재가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해서 초지인을 잡았습니다. 57분에 저희가 대응 1단계 해제까지 지금 바로 이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불은 2층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나자 스님과 종무원 등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2층에선 조계종 중앙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불이 나면서 회의 참석자를 포함해 30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지하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 30여 점은 불이 번지지 않아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전시관과 수장구로 옮기지 않아가지고 성보는 안전하게 잘 보존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사 측은 당분간 국보 불화 등 유물 8점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한 뒤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을 경우 원래 있던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티빙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수 기준 지난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33.9%로 가장 높고 티빙이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 순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함께 지키자고 제안했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여러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서로 찍은 방점은 각기 달랐습니다. 중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한중 정상 간 첫 통화에 대한 중국 쪽 발표 내용 짚어볼까요? 네, 시진핑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혼란으로 뒤엉킨 국제 정세에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사실상 미국 일방주의와 관세 전쟁, 공급망 분리 등을 비난하며 공동전선을 펴자고 제안한 셈입니다.
또 문화 교류를 통해 여론의 토대를 다져서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이해와 우호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계기 방한을 앞두고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가 읽힙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방한 초청이나 한반도 비핵화 역할 요구에 대한 응답은 빠져 있었습니다. 네, 일본 정상보다 하루 늦게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중국 외교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한 언론 매체 보도에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한미일 준동맹을 일단 승계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한국 내 보수 진영에서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러면서도 타이완이나 남중국해 등 민감한 현안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처럼 미국 편만 들지는 않을 거란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법안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역대 최대 또 최장의 특검이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3특검법이 현실화됐습니다.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3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특검은 전부 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이제 겨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죠. 이제까지 특검을 한 번에 3개가 실행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다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간도 보면 거의 최장 170일입니다. 엄청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수도 이제까지 기존에 있던 특검에 비해서는 엄청 인원수가 많다. 그래서 이제 검사만 해도 새 특검에 모두 파견되는 검사는 한 120명 정도. 상당히 검사 수가 많죠. 거기에다가 뭐 특검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공무원도 있고 또 특별수사관도 있고 하면 한 260명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3특검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됐고 그러면 특검법 가동까지 앞으로의 절차는 지금 뭐가 남은 겁니까? 일단은 뭐 공포했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그런데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준비 기간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20일 안에 준비 기간을 다 끝마친 적은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 이제 30일 이상 걸렸고요. 경우에 따라 한 60일 이상 걸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번 특검이 새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파견 인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준비하고 또 사무실 자체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수용을 해야 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20일 이상 준비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사 120명이 빠지면 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검찰청 3개 정도가 텅 비는 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다른 수사들의 영향이 미치진 않을까요?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기준으로 하면 이제 검사의 어떤 절반 이상이 이제 파견을 나오는 거잖아요. 수원지검을 예를 들자면 잠시만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너무 브리핑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우선 하고요. 두 번째 청와대 복귀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입니다. 미국 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입니다.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입니다.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습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힙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3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백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입니다. 끝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 119억 원을 줄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정된 관람 운영은 6월 10일 화요일 오늘 지금 발표 이후
청와대 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네, 또 외교부 1차관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 그리고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복귀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관련 예산이 259억 원이 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전보다는 119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복귀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최대한 불편함을 줄이겠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또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선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요.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선임연구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제 특검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특검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국민의힘에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이 추천 자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이 점이 계속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이전 특검은 거의 다 합의에서 이루어졌어요. 여야 합의, 그리고 추천 권한도 여당, 야당이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 3대 특검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사 자체의 추천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특별검사를 이제 추천하도록 특검법에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추천할 권한이 없고요. 결국 조국 혁신당과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두 정당에서 누굴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누굴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이념적인 그런 거에 경도돼 있는 그런 후보가 추천되면 이제 그거에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특검 추천 권한도 없고 또 오히려 수사 대상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특검법 3개 가운데서 내란 특검법 이거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처음에 그 국회에서 이제 해제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의도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사에 간 의원들, 뭐 이런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내란이 있을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비상계엄이 선포될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여당,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 이 부분을 이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사전에 이제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른 방조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국회 해제하는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로 갔다고 그래서 이걸 내란죄 이제 공범이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해제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시각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좀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을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특검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그 재판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방안이 또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뭐 국가 안전 보장이랄지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한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비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군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이 관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사실은 군 내부의 비밀이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이제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물론 100% 공개가 아니에요.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였는데 특검에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 공개,
아니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돼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비공개라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군 수뇌부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대통령 직과 관련된 비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공개할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재판 그리고 받게 될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오늘 YTN 단독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사유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 뭐 특별히 사유가 나오기는 없는데 이제 망신주기식 출석이다.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어떤 수사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제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검 수사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사실은 타깃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하려고 하는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뭐 강제 수사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탄핵이 됐지만 이제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뭐 방문 조사가 됐건 또 조사의 절차에 있어서 이제 애우를 좀 같이 할 좀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것이 정치의 보복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소환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3특검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수사들은 전부 멈추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단지 특검에서 수사가 시작이 개시가 되면서 수사 관련 재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이걸 이첩해주도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이첩해주도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경찰, 검찰, 공수처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특검으로 일단 기록 다 이첩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명분이 또 없어지는 거고, 또 어차피 특검에서 수사할 걸 중복적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면 소환을 받은 사람 입장은 어차피 특검에서 소환을 할 텐데 내가 수사기관, 경찰, 검찰 가서 조사받고 또 특검 가서 또 조사를 받는다? 그럼 거부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 특검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이례적으로 3개 특검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가 된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잘 보면 수사 대상 자체가 16가지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광범위한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도이치모터스랄지 명품 가방이랄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명태균과 관련된 뭐 공천 개입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뭐 다 따져도 한 4-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논문 의혹이랄지 그러니까 이건 뭐 대통령 영부인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와 의혹이 있었던 거의 모든 것을 이제 총망라해서 이제 특검을 하도록 특검법에 이제 포함을 시킨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공포된 3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울 등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심한 더위가 쉬어갔지만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한여름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인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도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대구는 30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날이 뜨겁겠습니다. 볕은 더욱 강해집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부산 등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충북과 남부지방에서는 오존 농도도 짙어서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면 서울이 16도, 대구가 1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 29도, 대구 30도, 광주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비 소식도 있습니다. 모레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